나름대로 꼭 해야 될 얘기니까 예. 쭉 다시 할게요. 예.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조선공산당이 코민테른의 12월 퇴직에서 해산합니다. 1928년도에. 근데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했냐? 엄청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 중에 수많은 지역의 공산주의자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재유라고 하는 분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성 트로이카와 이재유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잡혔을 때 최종적으로. 이때 뭐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렇게 써 있었어.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되다. 추격 개시 이래 4년여 원흉 이재유 드디어 잡혀 묻히다.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 이재유라는 분은 고학을 하다가 이 양반이 삶의 궤적도 재밌어요. 여기 개마고원 삼수에서 태어나고요. 걸어서 경성을 옵니다. 축주법 봤어? 그 당시엔 걷는 게 물론 이제 오다가 몰래 기차도 혼자 타고 오는 다 그렇게 오고요. 여기서 이제 고학으로 해서 학교를 몇 군데 다니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안 되겠다. 내가 일본을 가야겠다. 일본을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노동자 이제 하청 노동자로 살아가지고 신문도 배달하고 그다음에 뭐도 날르고 이런 걸로 하면서 노동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 수치는 47번 차례인가 어쨌든 검거되고 나오고 이제 전설적인 겁니다. 조선공산당의 일본 총국의 선전부자. 그러다 잡혀요 여기서. 잡혀서 이 양반이 어디로 옵니까? 서대문형무소로 오는 거지. 서대문형무소로 와서 형기를 마치고요. 형기를 마치고 근데 보통 저들 감옥 가봐서 아는데 감옥 가면 거기서 누군가를 꼭 만나거든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감옥에서 같이 깜빵 동기들을 만나요. 모든 조직은 감옥에서 깜빵 동기들끼리 다시 나가서 우리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시작되는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동기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이현상, 김삼룡 아니. 강사님. 내 동기요? 네, 깜빵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에 딱 이상한 짓을 하는 아저씨예요. 제가 얘기해드리니까. 저랑 같은 깜빵동기는 노태우가 대통령하고 깜빵동기 보면 우리 라인에 누가 있었냐면 그 한국통신 지금 KT가 없죠. 노조 처음에 그 민주노총으로 옮기면서 파업하고 들어온 유덕상 그 위원장께서 우리 라인 이렇게 쭉 라인이 같이 있잖아요. 나는 이쪽 방이고 나 14상 8방, 14상 2방 그리고 14상 1방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에 노태우 경호실장 이현우 준목고 이제 들어온 아저씨가 내가 맨날 운동 갈 때마다 거기 발로 한 번씩 차고 야 하고 하다가 맞고 어쨌든 윤다원에게 판명됐습니다. 노태우가 들어왔을 때 제가 단식했습니다. 단식의 이유는 걔는 왜 이렇게 넓은 방에서 살고 우리는 좁은 방에서 살고 이걸로 해서 단식했었습니다. 8일간. 그렇게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고요. 이분이 경성에 다시 오셔서 감옥에 딱 있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탁월한 조직가이고 운동가이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양반이 1933년 9월에 경성 트로이카 깜빵 동기입니다. 깜빵에서 만든 동기들 나가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세 명이 트로이카가 세 명이 같이 1인 조직에 한 명이 이렇게 세 명을 만드는 조직에서 이 트로이카 운동에 모든 활동가들이 동등한 권리 갖고 자신의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고 따르는 개방된 민족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전에 조선공산당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위에서 그냥 한 명이 김재봉 아저씨가 코민트렌에서 받은 쪽지 하나 갖고 와서 내가 이거 대빵이거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 아래로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조직 운영도 이렇게 가는 거고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농민조합 운동, 그다음에 노동연대 파업, 투자층이 투쟁 등을 갖다 실제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활동가들을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걸 갖다가 뭐 파업을 갖다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지도하는 것처럼 아니라 실제 투쟁은 현장에서 하고 지원한다라는 개념을 사실 좀 많이 바뀌었고요. 국제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족 판단에 근거한 운동이 중요시한다 해서 이 스스로를 갖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로 조선의 사회주의자. 이게 왜 그랬냐면 자 여기서 이제 또 옛날 얘기. 또 지워도 되죠? 네. 아까 1차 공산당 사건 이후에 잡혀간 사람이 여기 상해는 그대로 이렇게 상해를 1차 공산당 사건 이후에 안 잡힌 사람이 있어요. 다시 상해로 밖으로 나갔다 안 잡힌 사람이 김단야가 안 잡힙니다. 김단야가 안 잡히고요. 근데 1차 공산당 사건 이후에 잡힌 사람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박헌영 선생이 있어요. 잡힙니다. 이 양반이. 이 양반하고 친한 친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문 선생이라고 알아요? 신문 상록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문 선생의 동방의 애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 박헌영. 그리고 신문 선생이 시가 있어요. 그 지금 뭐 박군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그 보면 박헌영이 여기 엄청나게 고문을 당합니다. 불화나 막 하면 얼마나 그 고문을 했겠어요. 안 봅니다. 정신병이 걸립니다. 근데 진짜 정신병에 걸렸다는 썰이 있고요. 연기였다는 썰이 있고요. 자기 똥까지 먹습니다. 자기가 싼 똥까지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병고속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물을 누가 병고속으로 내주겠냐면은 미쳤다 고 죽겠다. 이거는 지가 싼 똥을 지가 먹어. 내보는 거죠. 보석. 근데 병보석을 해서 이 부인 주세죽 씨하고 처음에 이제 고향 내려가가지고 고향이 고창입니다. 내려가서 몸조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많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연기지 연기니까.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 모스크바로 나중에는 가요. 그런데 이 도망을 갈 때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또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건넜죠. 이 두만강을 건너는 걸 보면서 만든 노래가 뭘까요? 맞습니다. 김정구 선생의 두만강 푸른 물에 도전은 뱃사공이 김정구 선생의 형인 김용환 씨가 작사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 김용환 씨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박헌영의 탈출기를 보면서 작사를 하죠. 예, 아주 그래서 사실 박헌영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도망을 가서 모스크바에서 아까 공산청년대학에서 저기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 공산청년대학을 다닙니다. 레닌대학을 다닙니다. 모스크바 레닌대학을 다니고 주세축하고 같이. 그러면서 거기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여기는 뭐 2차, 3차, 4차 사건 막 나고 해갖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해서 이 김단야, 박헌영, 주세죽이 같이 항해를 돌아옵니다. 항해로 돌아와서 이 조선의 운동을 갖다가 지휘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 레닌이 항상 뭐 만들어요 가면 신문 만들잖아요. 신문. 이스크라 만들고 프라우더 만들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만든 게 코뮤니스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이 상해에서 여기까지 배달을 합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몇 개월 걸리는 거지. 근데 이재호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 왜 마음에 안 들겠어? 아니 여기 자꾸 뭐 종이 한 장짜리 오는 것도 3, 4개월이 걸리는 데서 운동을 지휘하는 게 말이 되냐. 운동은 여기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고 지휘해야지. 그래서 이 국제선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상해에서
김다냐, 박헌영 등이 만들어서 신문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 충실했어요. 레닌식 방식에 충실했던 거예요. 아니 레닌이 그 이스크라고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쫙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이재우 그룹만 너 무슨 소리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이재우 선생이 그 이후에 이제 1차 사건이 나는데요. 여기서 3월 9월에 만들고 뭔 짓을 하냐면 경성 지역에 있는 모든 철공소 그다음에 방직 공장에 있던 연쇄 파업을 꼭 그 구로공단 그 연쇄 파업처럼 있잖아요. 구로동맹 파업처럼 연쇄 파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934년 그 다음에 1월에 체포가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이 두 번 탈옥 시도를 해서 첫 번째는 실패. 두 번째 탈옥할 때는 어떻게 탈옥한 줄 아세요? 간수를 갖다가 가마를 보고 그래서 간수가 따줍니다. 일본인이. 그리고 나서 탈옥을 해서 어디에 숨냐? 경성제대 미야케라고 하는 사회주의자 교수가 있는데 그 집에 구들 아래에 들어가서 구를 파고 거기 숨어서 미야케랑 이야기합니다. 조선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경성제공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돌아다니까 미야케 교수가 뭘 했겠어요? 이재용 얘기가 된 게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 막 모을 거 아니야. 이리 와봐. 이재용이 숨어있거든. 이리 와봐. 결국엔 그게 불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미야케 교수가 약속을 딱 지켜요. 내가 이틀간은 입을 풀지 않겠다. 그 사이에 내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도망가라. 그래서 그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누구랑 가냐? 이 관술이라는 사람하고 만나. 어디로 도망가냐? 여기 이제 그 양주군 공덕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창동 전체적인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대요. 움막을 하나 짓고 도망을 가서 조선공산제공 경성준비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그 이름으로 적기 이 사람도 신문 만든 거야. 야 꼬미니스트 저 바깥에서 오는 거 너무 멀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적기 1에서 3호를 만들고 이때 여기는 뭐 적시되지 않은데 뭐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능부 뭐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문건들을 만듭니다. 거기 보면 주장했던 바가 되게 혁명적이야. 모든 노동자들은 사대보험을 해라. 이때 당시에 8시간 노동제 하자. 주 40시간 노동하지 말자. 아동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 금지. 그 다음에 무조건 의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상당히 센세이션했죠 이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사실은 그 문건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잡히죠. 창동 그 이제 공동리에 있는 산에서 접촉하려고 하던 60명이 변장하고 숨어있던 60명이 떼거리로 덤벼들어갖고 한 명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잡힐 때 접선하러 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 접선하러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가 잡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관술 아저씨를 불질 않습니다. 이 아저씨 불질 않은 거지. 이관술 아저씨는 나중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나중에 또 운동을 또 계속하는. 근데 참 드라마틱한 거는 1930년 12월 15일에 체포가 되고 42년 뒤 형기를 마쳤는데 전향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태평양전쟁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전향을 하지 않으면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끝까지 감옥에서 있다가 1944년 10월에 해방을 약 10개월 앞두고 이분도 옥사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 외에 지역 공산주의 그룹들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 흩어져서 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하자라고 딱 모인 게 경성꽁그룹인데요. 1939년부터 41년까지 41년에 다 잡혀갑니다. 근데 이때 박헌영, 이관술, 김삼룡, 이현상 등이 주로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결국 경성트로이카를 같이 했던 인물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박헌영 선생을 갖다가 모셔갖고 대장으로 삼고 다시 공산주의 재건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나서 막 줄줄이 잡히니까 박헌영 선생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광주에 있는 벽돌공장. 김삼룡 아저씨는 전주에 숨고 이광수 아저씨는 그
속댐쟁이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 자전거 하나 끌고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하나 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해방됐을 때 딱 공산당을 다시 만드는 그 힘으로 바로 드러나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게 했다. 이현상 아저씨는 뭐랬을까요? 지리산가 갖고 싸움하죠. 어쨌든 이 공산당, 조선공산 재건동에서 이재우 그룹의 영향이라는 게 상당히 컸었다. 사실 저는 이분의 책들을 갖다 다 읽고 가만을 봐서 지담에 보면 4명의 바깥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게바라하고 그람시고 그다음에 이재우하고 그다음에 이수경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수경 선생님 얘기는 다음번 강의 때 인혁당 얘기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준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조선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갖다가 했으며 아래로부터 대중운동, 노동자 농민운동을 갖다 실제 조직해 그 힘으로 조선 독립과 사회주의 사회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 노선이 저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돼서 이게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을 통해서 찾아오게 돼요.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 때 사진이부터 원산의 이 아저씨가 있거든요. 원산 노동운동 이주화 아저씨라고 나중에 이분이 그 6.25 전에 또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남노당 군사부장을 하다가 그런 거 기억 혹시 옛날에 하세요? 6.25 전에 뭐 이쪽에는 김삼종 이주화 잡고 있고 저쪽에 조만식하고 바꾸자 해놓고 그 다음에 6월 23일에 바꾸자 해놓고 6월 20일에 전쟁 일으켰다 해갖고 김일성 나쁜 놈 뭐 이런 얘기 이제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주화 원산 노동운동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와세다 대학을 유학 갔다가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원산 청진 지역으로 가서 아래로부터 해서 노동운동을 끝까지 했어요. 사진이라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 남아있어요. 계속 지하운동만을 계속 해가지고 그랬고요. 이분이 주도해서 좀 더. 이 경강투어가 주 멤버들이에요. 아까처럼 이게 이재우 선생이고요. 이재우 선생과 첫 번째 썸띵은 이순금, 이광술의 이복 동생 첫 번째 썸띵이라고요. 두 번째 썸띵이 박진호라고 이 박진호과 사이는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이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왜냐면 임신한 채로 이 양반도 감옥 들어가고 고문받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분이 이효정이라고 당시 경성지역에서 노동을 했던 이 그룹이고요. 이 눈이 부리부리한 아저씨가 이현상 아저씨고요. 이 사람이 김삼룡 아저씨고요. 노동운동계 대부들이에요. 정태식이라고 서울제대 법학부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이분은 별명 고문의 강자. 어떤 고문이 와도 굴지 않는다 해서 어떤 이분들이 주요 그룹이었고 이분들이 실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은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실제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을밀대라고 쓰죠. 을밀대 써있죠. 강주룡이라고 하는 최초의 고공농성을 진행한 여성 노동운동가. 예, 좀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최공녀 강주룡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1930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산되고 나서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을 만들자. 그래서 평양 지역에 당시 고무공장과 방직공장들이 몰려 있었어요. 거기에 1930년도부터 했고 연대 파업이 일어납니다. 1931년도에 파업이 일어나죠. 그때 파업을 하는데 엄청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고공농도로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싸움합니다. 결국에는 강제로 끌어내림을 당하고 고문의 휴직으로 1년 뒤에 1932년도에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 요새로 따지면 김진숙 지도 같은 이런 꽃나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다 시초예요, 시초.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 기억하지 못했던 분들이 사실 이렇게 싸워왔다라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도 많지만 나중에 탁
근데 마음이 막 너무 아팠고 막 술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그럼 해방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을 좀 살펴볼게요. 4.19 혁명 이전까지 진보당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사실은 해방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분 여운영 아저씨, 이분 박헌영 아저씨. 둘이 원래부터 친했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서로 삐져서 별로 안 친해요. 왜냐면 결국에 권력 앞에서는 또 뭐. 어쨌든 이분이 이분한테 상해 있을 때 술도 많이 사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재건 조선공산당. 이 재건을 붙인 거는 이거예요. 1925년 4월 17일 날 만들어진 1928년도에 없어진 공산당을 새롭게 재건했다는 의미예요. 그 맥과 뿌리를 갖고 있다 해서 재건파라고 해요. 재건파 조선공산당을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조선공산당 겁니다. 근태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주차 그 자리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이 사진을 넣냐면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공산당이 당사가 합법적으로 존재했다. 공산당 이름을 건 당이 해방 이후에 아니 해방 이전부터 해갖고 최초. 네? 그건 북한 남한 김일성당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때는 남북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조선공당상 내에 나중에 북조선 분국이라고 만들면 거기에 분국의 대표를 김일성이 하는데 나중에 그걸 갖다 김일성이 잡아먹죠. 박헌희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좀 비운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얼마 동안 있었냐? 9월달 또 그 다음에 5월이니까 한 9개월? 그죠? 9개월 정도 합법 정당으로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공산당이 공개 활동을 실시한 건 9개월밖에 안 된다. 만약 이 기간이 또 길었다면 과연 또 우리 역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성에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전단지가 붙습니다. 박헌영 동지 어디 있는가 나와서 우리를 빨리 지도하라. 재밌죠 그것도. 그러니까 박헌영이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막 벽돌 날르고 있다가 트럭 타고 오면서 전주에서 김성령 아저씨 태워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짠 등장한 거죠. 그리고 나서 8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자 이제 해방이 됐으니 조선은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당신혁명 부주와 민주혁명으로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이 강의할 때 외국 사례들 때 뭐라고 2단계로 해서 첫 번째로 부주와혁명이고 두 번째로 사회주의혁명이다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보고 민주공화정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에요. 민주공화정을 만들고 토지개혁 등 갖고 부주와들과도 연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게 이 사람들의 노선이었지. 이 노선은 당시의 막스주의자들 그냥 사회주의자들한테는 당연시 여겼던 노선. 그런데 그리고 이 조직이 전국노동조합평의라고 하는 정평이라고 노동조합 총조직이 있었어요. 이때 인구가 불과 2천만이 안 될 때 남북한 합쳐갖고 조합원 50만 명. 빵빵. 지금 민주노총이 이제 50만 정도 돼요. 조선농민조합 총연맹, 전농협. 이게 공식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노동자 농민의 공식 조직이 조선농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세가 굉장히 셌겠죠. 거의 지금보다 제1당이 제1당 넘버원. 근데 노동자 농민 대중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이들이 일제에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했다는 것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게 만든 거죠. 그런데 뭔 짓을 하냐? 미 군정이 이때 당시에 그 건준이 있었고 공산당하고 여운형 그룹하고 같이 만든 인민위원회라는 인공이 있었고 그 밑에 지역만 있었는데 이걸 다 불법화시켜버려 탄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소련이 누구를 지원했을까?
북에 있는 조선과 북조선 분국인 김일성 주석을 지원하죠. 그러면서 주도권을 갖다 그래서 제가 박헌영이라고 쓴 게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이 양반이. 내부 분파주의도 극복하지 못해요. 어딜 가나 쪽파나 뭐 양파나 대파 다 있는데 이걸 갖다 통합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리고 통합할 만한 정치력은 저는 없었다 이렇게 봐요. 왜? 이 양반들은 지하 투쟁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서 대중적으로 와서 이걸 갖다가 통합하고 통합적 리더십 이런 것들은 부족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판사 사건이라고 정판사 유조집회 사건이 요 금택빌딩에 공산당 사로서 요 밑에 인쇄소가 있어요. 그 금택 인쇄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머리에 해방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위조집회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까가지고 잡혀갑니다. 이관술 같은 경우, 이관술 선생 같은 경우가 이 조선공산당의 재정부장이자 총무부장을 했거든요. 그 주범을 해서 잡혀갑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그게 보면은 그 조작 사건이었다라고 나중에 이후 역사는 들통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봐봐요. 어떤 정치 세력이 지 정치장을 갖다가 위조지표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정치 조직은 과연 살아남겠어요? 완전히 더 씌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지 얘네들. 그래서 불법화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남은 거는 뭐 불법화되니까 박헌영 지도부는 해주로 도망을 가고요. 황해도 해주로 이제 북을 넘어가 북으로 가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태백산맥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경찰서도 습격하고 에이씨 막 이렇게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자적 노선을 걷다 보니 실제 인민들과 괴리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 힘을 갖다가 잃게 되는 이런 또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운형 엄청난 인파들이 여운형 선생의 그 강연과 연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아저씨는 대단한 조선공산당의 총책임자였고 운동의 정통파였고 조선공산당 창당부터 그 마지막 경동 꽁그룹까지 갖다 실제 지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중정치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저씨는 대중정치인이었어요. 연설도 잘했고 사진 찍으면 막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조선체육회 회장도 하시고 신문사 사장도 하시고 대중적인 이게 있었지. 그래도 이게 통일국가 대통령감이 누구냐고 이게 우파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파 신문에서 좌파 신문이 아니고 1위 여운형 33%. 이 사람은 중도 좌파. 이승만 우파죠. 김구 우파예요. 근데 의외로 재밌는 건 박헌영 이관수라는 사람도 김일성보다는 범좌파를 모으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눈에 가시죠. 이승만을 시켜야 되는데 투표하면 여운형한테 지게 생겼거든. 근데 여운형 선생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해방과 동지의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제끌로 인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도 조선인민공화국을 실제 만들어요. 근데 여운형 선생은 어쨌든 저기 우파를 땡겨와야 되니까 이승만이 어쨌든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고 박사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임시정부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거든요. 물론 돈에 처먹은 거로 해서 탄핵을 당하지만 이승만의 이름값이 필요해가지고 이승만을 조선인민공화국을 건드려서 주석으로 이승만, 자기가 부주석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군정이 딱 들어와도 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정부로서 미친 새끼들이 그냥 해산, 강제로 해산. 지역 조직 같은 경우는 막 총칼로 밀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는데 이분은 지금 따지면 뭐 사회민주주의자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정도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읽어볼게요. 조선인민당을 창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막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조선을 신봉한다. 나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농민을 위한 무상 토지 분배를 옹호한다. 정치적으로 나는 공산당과 개선을 걷고 있다. 전체주의와 독재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때 공산당이라고 하면 스탈린주의식 공산당, 무조건 때려박기식이라고 무조건 내 말 들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민주적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거. 그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딱 보니까 이승만을 주석으로 내세워서 인공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자기 양보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해서 1946년 2월 뭘 만드냐면 민주주의 민족조선 민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공산주의자와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합쳐갖고 그리고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게 되죠. 1946년도에 조선공산당 이 불법화됐는데 이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민당 자기가 만든 여운형그룹, 그다음에 백남옥이라고 하는 남조선 신민당 여기는 마오주의, 마오쩌둥 짱 하여튼 이 당이 3당 합당을 남조선 노동당을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지역 조직부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다시 탈퇴해서 근로인민당. 근데 나는 이게 좀 실책이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거기 있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근로인민당은 나왔지만 남은 남노당은 계속 불법화된 상태로 남게 되면서 더 좌익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대중과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여운형이나 대중적 지도자가 같이 있었어야 된다. 여운형 국민의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근로인민당을 만들었지만 1947년 7월 19일 날 암살당합니다. 누가 죽였을까? 가장 유력한 썰은 이승만이 죽였다고. 백의사라고 하는 우익 그 테러 단체 사람들이 7월 16일 날 해화동에서 총만 잡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마지막 유언이 조국 땡땡땡 조선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소제목을 이렇게 쓴 건데 역사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프라는 없지만 만약 이때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안 되고 이 3당 합당을 하고 통합을 해놓은 것을 스스로 깨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역사에서 또 뭐 가정에는 없지만 좀 안타까운 장면이다.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이제 해방이 되고 남한만이 단독 정부가 되고 이 얘기는 일부러 제가 뺐어요. 그 과정에서 남한 단독 정부에 저항해서 제주 사삼항쟁이 일어나고 사삼항쟁에 군대를 파견 보내려고 하다가 14연대가 거부하면서 여순 항쟁도 일어나고 뭐 지금도 여순 항쟁이냐 반란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어쨌든 집권하면서 계속 또 저쪽에는 김일성 주석이 집권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계속 긴장 관계가 되다가 한국전쟁이 터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전 인구의 한 260만 정도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구가 죽어간 거고요. 그리고 나면서 사실 완전히 이 소위 좌파 세력도 완전 괴멸하겠는 거예요. 빨갱이에 빨자만 나와도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 이제 이 한국전쟁을 통해 된 거고 그래서 한인사회당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한국사회 좌파운동의 역사는 사실은 이 한국전쟁을 통해 완전히 괴멸되게 됩니다. 물론 태백산맥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김보무나 아니면 안창민 같은 사람들 역사 투쟁하다 나중에 다시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는 걸로 마무리되고 안창민 선생은 감옥에서 투쟁하는 역사 투쟁이 내려갔고 마지막에 10권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모여서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이런 진보당의 세력이나 아니면 이런 세력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얘기해보죠. 마지막 우리가 그 8.9 이전까지 보는 조공함의 진보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유일하게 이승만 독재에 저항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목을 진보당과 조공함의 법살, 여기 죽였다. 이 북진통일의 평화통일이라는 게 이때는 굉장히 혁명적 보였죠.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안 됐는데 서로 총 쏘러 죽여야 될 왼수가 됐는데 평화하자. 그 얼마나 빨갱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사람, 조공함에서. 아까 우리가 조공함 선생은 어디서 나왔죠? 1925년도 조선공단 창당할 때 창당 멤버였고 주역이었고 코민텔은 모스크바까지 올라가서 실제 이 창당했던 걸 보고하고 코민텔의 정식 지부로 인적 승인까지 받는 역할을 조공함 선생이 합니다. 골수 공산주의자였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박해서 말은 많습니다만 그거 자체적으로 보면 1946년도에 박근영 선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헤어지자. 난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근영은 좀 더 원칙적인 정당, 공산주의 정당을 원했던 것 같고요. 조봉암 등은 좌우합적 운동은 사실은 그 괴는 사실은 그 여운형님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게 됐죠. 근데 이승만이 이 사람 픽업을 합니다. 초대 농업장관을. 그래서 토지개혁의 임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토지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잘라버렸죠. 날려버렸지. 국회 부의장도 합니다. 그 정도 자기 역량과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었던 몇 안 되는 좌파 정치인이죠. 스타일로는 그 장주레 사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장되었던 장주레 사지랑 비슷하고요. 근데 195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진보당 창당 추진위를 만들고 당을 창당을 제대로 못하고 출마해서 216만 표를 득표를 합니다. 이때 이승만이 503만 표.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신익회 야권당이라는 논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제공산주의자였잖아 이거였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하는데 제공산주의자였잖아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야권 단일화가 안 되니까 출마를 했지. 출마를 했는데 신익회가 죽었어. 어쩌다 죽었게요? 유세하고 그 호남선 타고 내려가다가 밤에 또 죽었지. 그래서 그 무슨 호남선이라 그쪽 노래 중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노래 그건 남양유지. 눈물 젖은 뭐 호남선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신익희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야권 후보가 유일하게 됐잖아요. 조봉암 선생이. 근데 민주당이 조봉암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좌파가 뭐 하는 거를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뭘 조직하냐? 신익희 추모표를 조직합니다. 투표용지에 신익희라고 쓰고 나오세요. 조봉암은 찍지 말고. 그 표가 185만 표. 얘랑 합쳐봐봐. 그리고 이때 엄청난 부정투표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승만을 꺾을 수 있는 쪽에 힘이 있었을 텐데 못한 거지.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실 그 범민주당 계열에 대해서 저는 아주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한테 뭐 하자고 해도 그 뒤에는 항상 뒤통수를 뒷에 때려왔기 때문에 이때도 그랬던 거죠. 근데 이때 주장했던 걸 보면은 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북진 통일이 평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1956년도 상황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 대규모 산업시설의 국유화. 우리 그 칠레 배울 때도 그렇고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할 때 이 그 기간 산업 자체가 국유화돼서 민중들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너한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자본의 이익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귀속기업체 불화합니다. 한국사의 재벌이 뭐 때문에 계속 형성이 됩니다. 일본 놈들이 놓고 간 걸 갖다가 불화해버리잖아요. 막 자본들한테 막 던져버리잖아. 이 공장 너 가져, 이 공장 너 가져. 그러면서 이 공장 바닥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주고 뒷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재벌들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거 반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216만 표를 득표를 했으니까 이 조홍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자 제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958년도에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대선 이후에 11월에 혁신정치, 숫자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3대 정강정책을 만들고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근데 창당한 지 불과 1년 좀 지나서 58년 1월 10일 평화통일 국시, 평화통일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국시 위반이다. 국시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위반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시 위반에 양명산이라고 하는 간첩과 접선했다. 이렇게 하고 조봉암을 비롯해 핵심 간부들을 잡아가고 그 2월에 당을 불법화시켜버립니다. 해서. 근데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와요. 이때 1심 판사가 간첩죄가 말이 안 된다. 조작이다. 니들이 하도 날 괴롭히니까 이 정강정책이 이 당의 정강정책이 너무 뻘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5년 죽이거든 얘를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2심과 대법원에서 사형을 다시 엄청나게 이승만이가 이제
사형시켜 있겠죠. 재심까지 대법원 판결에 재심을 했는데 재심도 기각시키고 기각한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합니다. 1960년 7월 30일에 사형을 집행하죠. 안타까워하죠. 이때 얘기를 했답니다. 막걸리. 근데 이 조공항의 마지막 요원 좀 읽어볼게요.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이 박사는 이승만이겠죠.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이게 이제 마지막 요원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사형 선고받을 때 재판받는 과정이고, 난 이 표정을 보면 뭔가 이제 저쪽을 갖다 응시를 하는데 저 표정이 뭔가를 갖다 이제 다 각오한 듯한 그런 표정이 아닐까 싶고, 이게 이제 조봉암 사형을 집행하고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온 거였어요.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이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조봉암 선생 책 같은 거, 평전 같은 거 보면 막 술이 땡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람 네 번째. 어쨌든 이 파트에서는 해방의 이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주역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박헌영이 북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뭘로 사형을 당하죠? 미제의 간첩. 과연 박헌영 선생이 미제의 간첩이었을까? 옛날에 일각의 운동 진영 내에서 지금은 완전히 보수 우파로 돌아갔지만 그 강철 김영환이 쓴 강철 서신에 1호 말고 2호가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다 했습니다. 북의 공식 입장이 박헌영 미제의 간첩이고요. 근데 대다수 이쪽 남의 입장은 해방 그 전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선교사라든가 미국 쪽 관리를 만났겠죠. 근데 그걸 갖고 스파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박헌영 입장에서는 누군가 죽어도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 투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죄도 이 사람은 결국은 한국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으로 물려갖고 족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은 되긴 했대요 최근에. 그럴 정도로. 근데 남과 북에서 모두 버리죠. 평생을 조선 독립과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감옥도 수차례 갔고 망명도 했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남과 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됐죠.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삼균주의 사회당 조성. 제가 조수왕 선생 아까 어디서 있었어요? 그 저기 중경 임시정부 할 때 조수왕의 그 한국 독립당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은 최초의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이 삼균주의가 뭐냐면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는 균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재헌회에 이 사람은 참여하는 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재헌회에 참여할 때 성북구, 여기 성북구에서 국회의원이 돼요. 네. 국회의원이 되는데 누구를 이겼냐? 그 조병호. 그걸 압도적으로 이긴다. 전국 최다 득표했으니까. 그때 공약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는 우유 한 병. 북기밀성 체제에도 동의하지 않고 중립적 평화통일 계속 김일성한테 얘기했는데 김일성은 눈에 가시였겠어. 1956년도에 반혁명 문자로 몰아갖고 죽이지 못해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병 먹고 이제 돌아가시고. 근로인민당의 장건상. 여운형이 근로민당인데 여운형이 죽었어. 여기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이분이 유명하신 거는 뭐냐면 한평생 이분도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서 싸웠는데 리멜지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김산이라는 아저씨가 김산의
선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알던 역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가 알까지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국회 뿌락지 사건의 김약수. 이게 이승만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재헌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실은 그 조선공산당 계열의 남조선 그 노동당이 이쪽은 선거 참여를 안 합니다. 김구 계열도 선거 참여를 안 합니다. 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좌파 사회주의자들 일부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죠. 그 중에 한 분이 김약수 선생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차? 아니야. 이 양반은 조선공산당 창당 당시에 북성회라고 하는 주지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빵입니다. 일본 유학파. 그래서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평화통일하자라고 해서 그 미군을 철수하라고 미군 철수 이때까지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장했던 몇몇 국회의원을 몰아서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날려버리죠 이 아저씨. 그러니까 불운한 사람. 역사에서 권력자로부터 버림받고 평가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기억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책을 마지막으로 안재성 선생의 경동철학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책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이 이야기들 갖다가 잘 쉽게 써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은 그 이제 한인사회당을 만들면서부터 해서 조선공산당 창당과 와해까지를 그린 게 조선공산당 최백순입니다. 새 여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허정숙, 주세죽 등이 나오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까 강주룡 최초의 고공농성 여성노동운동가 이 책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강의한다고 여러 책도 잘 안 사시고 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저기 뭐 카톡방 있죠? 그 뭐지? 우리 카톡방. 네. 주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그 김일성 체제에도 동의하지 않고 중립적 평화통일 계속 김일성한테 얘기했는데 김일성은 눈에 가시였겠어. 1956년도에 반혁명 군자로 몰아갖고 죽이지 못해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병 먹고 이제 돌아가시고요. 근로인민당의 장건상 여운형이 근로인민당인데 여운형이 죽었어. 여기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이분이 유명하신 거는 뭐냐면 한평생 이분도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서 싸웠는데 리메일지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김산이라는 아저씨가 김산의 선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알던 역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가 알까지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국회 뿌락지 사건의 김약수. 이게 이승만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재헌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실은 그 조선공산당 계열의 남조선 그 노동당이 이쪽은 선거 참여를 안 합니다. 김구 계열도 선거 참여를 안 합니다. 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좌파 사회주의자들 일부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죠. 그 중에 한 분이 김약수 선생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차? 아니야. 이 양반은 조선공산당 창당 당시에 북성회라고 하는 주지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빵입니다. 일본 유학파. 그래서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평화통일하자라고 해서 그 미군을 철수하라고 미군 철수 이때까지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장했던 몇몇 국회의원을 몰아서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날려버리죠 이 아저씨. 그러니까 불운한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권력자로부터 버림받고 평가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기억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책을 마지막으로. 안재성 선생의 경동철학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책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이 이야기들 갖다가 잘 쉽게 써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은 그 이제 한인사회당을 만들면서부터 해서 조선공산당 창당과 와해까지를 그린 게 조선공산당 최백수입니다. 새 여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서정숙, 주세죽 등이 나오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까 강주룡 최초의 고공농성 여성노동운동가 이 책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강의한다고 여러분 책도 잘 안 사시고 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저기 뭐 카톡방 있죠? 그 뭐지? 우리 카톡방. 네. 예. 주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딱 다 그 출간했어요. 예. 괜찮았나요? 예.